우리가 제막매가를 먼저 볼 거라서 향가 설명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수라 들어가기 전에 시 설명을 볼게요. 자, 우리 향가라고 했는데 향가의 향자가 신라를 뜻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신라를 뜻하는 향자의 노래가 신라의 노래를 향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부르는데 신라 노래만 따로 향가라고 불러. 왜 신라 노래만 따로 향가라고 부르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향가는 신라의 노래고 이 노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향가는 뭐다? 신라시대 노래다. 그럼 신라시대에 신라 사람들이 부르다가 그 다음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하죠? 그럼 통일신라 때도 계속 부르겠지. 신라 노래니까. 그리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생겨. 그러면 내가 신라 때부터 나는 살던 사람이야. 나 그 노래를 알아. 고려 시작했다고 갑자기 딱 안 부를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고려 초쯤까지 불려지던 노래. 그래서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이어지는 노래를 향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향가는 신라 노래야. 신라 노래. 자, 그리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향찰로 기록됩니다. 향찰. 향찰이 뭔데 이렇게 중요할까? 향찰은 신라만의 고유의 표기체계야. 뭘로 쓸 거냐면 한자의 의미나 또는 뜻을 빌려서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소리를 빌려오고 어떨 때는 뜻을 빌려오는 거야. 자, 우리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 한자 우린 지금 뭘로 읽어? 소리로 읽고 있죠. 우리 이름을. 소리로 읽지. 만약 뜻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니? 인디언 이름 같이 되겠지, 그치? 자, 뜻으로 읽으면 웃겨지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한자의 소리나 뜻을 그때그때 빌려옵니다. 왜냐면 내가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하는데 한자에 소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뜻을 빌려올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말 어순 그대로 적었어. 우리말 어순 그대로. 우리말의 순서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순서대로 우리말의 어순 그대로. 그리고 조사하고 어미. 조사가 뭐니? 조사는 은는 이가 을 어디에 뭐뭐에서 뭐뭐이다 이런 게 조사지. 어미는 뭐야? 어간 뒤에 붙이는 거.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한다 하는 게 어미지. 이것도 다 표기했어. 우리말 순서 그대로 조사와 어미까지 표기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은 한문을 알지만 향찰은 읽을 수 없어. 못 읽어. 우리말 어순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쓴 고유의 표기 체계입니다. 우리 약간 주체적인 태도로 한문을 빌려왔지만 우리 나름의 표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자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만이 쓸 수 있어. 그럼 이 향찰을 이용해서 향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자 공부를 많이 한 귀족 계층이 되는 거야. 귀족 계층. 그래서 우리 신라 때 높은 귀족의 자식, 얘네들 어디에 가입해? 화랑에 가입하죠? 그래서 화랑들이 많이 써. 그리고 우리 신라 시대는 골품제 사회죠. 우리 골품제 사회 중에서 이 성골, 진골 말고 제일 높은 애들. 얘네들은 관직에 못 나가잖아. 얘네들이 누구야? 승려가 돼. 우리 이 시대, 같은 시대, 중세 유럽만 생각해도 봐봐. 중세 유럽의 성직자, 어떤 사람들 일반 평민은 못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승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향가는 누가 쓴다? 귀족의 자제인 화랑 그리고 승려가 쓴다. 한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전해지고 있는 향가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동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서동요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 화, 공, 주 이렇게 써. 근데 지금 얘는 착할, 선, 될, 화, 공, 님, 주. 얘는 님으로 읽을 거야. 주라고 안 읽어요. 선아 공주님 이렇게 읽는 게 향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님주자야.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찰이고 향가의 표기 방식이다. 그래서 작가층 아까 얘기했지 신라시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지 않으면 향찰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승려나 화랑 등이 주된 작가층이에요.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 우리 형식이 있다는 건 뭐게? 정형시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4줄짜리. 4줄짜리가 가장 초기 작품. 여기서 4줄 한 번 더 오면 8구체. 여기에 밑에 2줄을 더 붙여 이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부르거든. 그럼 둘, 넷, 밑에 둘 하면 몇? 10줄이죠. 그래서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고 자, 19채로 갈수록 발전된 형태. 19채로 갈수록 발전된 형태. 자, 우리 중요한 건 이거. 19채 향가는 대부분 기, 서, 결. 그러니까 1부터 4, 4구체. 뒤에 4개 더 붙이고 마지막 결. 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낙구라고 부르는데 첫머리에 무조건 감탄사가 와야 돼. 이게 19채 향가의 형식이야. 자, 그리고 보통은 승려나 화랑이 썼으니까 불교적 세계관 혹은 신성, 뭐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나라에 대한 걱정, 뭐 또 혹은 뭐 다른 화랑을 예찬하는 이런 내용들이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해오고 있는 향가는 25수가 있는데요. 주로 얘네들은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할게. 그러면 이제 본문 제망매가 보고 옵시다. 자, 우리 제망매가 보면 제가 제사를 뜻하는 거고 망은 죽었다는 거야. 매는 누이, 가는 노래. 그래서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의 제망매가고요. 누가 썼냐면 월명사라는 승려. 우리 아까 향가는 승려나 화랑이 많이 쓴다고 했지? 자, 승려가 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배경설화랑 같이 전해지거든. 아래 배경설화를 보고 내용을 봐야 이해가 더 잘 돼요. 아래 배경설화 보자. 신라시대의 고승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쓰라고, 여비분이 여행 경비, 그러니까 저승길에 쓸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잇돈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자, 우리 불교에서 극락세계면 천국이잖아, 천국. 자, 좋은 곳으로 갔구나. 자, 우리 그래서 우리 극락세계 서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방정토라고 해. 그래서 누이가 서쪽에 좋은 곳으로 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쪽에 있다고 했죠. 서방정토. 여기가 극락세계입니다. 자, 그럼 어때? 누이가 죽긴 죽었지만 좋은 곳으로 갔구나 해서 이 슬픔을 종교로 극복할 거야. 종교로 극복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가볼까? 우리 아까 얘 지금 몇 줄짜리? 10줄짜리 19채 향가예요. 우리 19채 향가는 세 부분으로 나눌 거라고 그랬어. 어떻게? 기가 4줄까지. 그 다음 서 8줄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 결을 뭐라고 부른댔어? 낙구라고 부른다고 했어. 낙구. 자, 그래서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낙구의 첫머리는 무조건 감탄사가 나오는 게 향가의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9채 향가는 일반적으로 1부터 4까지 기,
5부터 8까지 서, 90이 결, 낙구라고 부르고 낙구의 첫머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감탄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보자. 생사 길은, 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살고 죽는 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예 있음에, 예, 여기 어디? 바로 여기 있음이죠. 바로 말하느니 월명사가 있는 곳,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고 두려움을 느끼죠.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자, 여기서 나는 간다. 자, 누구?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죠. 죽은 누이를 나타내줍니다. 나 죽어요 하고 말도 못다 이르고, 말도 다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자, 그래서 어떻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을 나타내주고 있어. 여기까지가 기. 자, 약간 영탄적인 어조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에서 일찍 불었어. 바람이 일찍 불었어. 그럼 누이는 어떻게 됐다?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죽었다. 바로 누이의 요절을 뜻해요. 요절은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말해. 어린 나이에 죽었다.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자, 누이가 떨어졌죠. 자, 떨어질 잎, 누이를 나타내요. 자, 한 가지에 나고, 자, 한 가지. 자, 누이가 잎이라면 나는 아직 안 떨어졌고, 안 죽었고, 누이는 떨어졌지. 같은 가지, 바로 누굴까?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가는 곳 모르는 점.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아,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같이 태어났는데, 아, 얘는 이렇게 일찍 떨어져 버리고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 하고, 자, 지금 어떻다? 무상감.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 더덥다. 같이 태어났는데 얘는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렸네. 자, 그래서 허무감이나 무상감이 나타나요. 허무, 무상감. 여기까지는 슬퍼. 에서 뭐가 되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자, 그래서 분위기, 정서가 바뀌는 곳 어디 하면 부분을 골라줘야 돼.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 뭐라고?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뜻합니다. 서방정토. 미타찰에서 만날라. 바로 극락세계에서 너를 만날 거니까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자,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며 더 열심히 닦고 있을게. 자,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그때까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지. 바로 슬픔을, 바로 종교를 통한 슬픔의 극복. 자, 바로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에서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프다. 그리고 허무하고 무상감을 느낀다. 그리고 결에서 마지막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어떤 아름다움, 우리 심미적인 체험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이것이 주된 내용인데 여기선 어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내가 너를 만날 날을 그때를 위해서 나는 항상 돌을 닦으면서 기다릴게. 바로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이런 걸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제목의 의미와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 제 막내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제사 부르는 노래. 자, 말하는 이는 지금 누이의 때이른 죽음, 이른 바람이었지? 그리고 누이를 추모하고자 합니다. 자,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와 정서,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자, 1부터 8까지는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프고 삶에 대한 무상감과 허무감을 느꼈지만 뭐 다음에? 다음에 종교적인 신념, 불교로 자, 바로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기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전을 볼 때 보통 아름다움의 갈래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보통 고전에서 이런 걸 미적 범주라고 불러요. 미적 범주. 자, 고전을 감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체험들을 네 가지로 나눠 봅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누면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있어. 근데 이것과 융합 잘 맞아 들어갈 때가 있겠지 플러스 자 맞지 않고 부정적일 때가 있겠지 상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와, 저 경지 대단하구나. 나도 저 경지에 도달하고자.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상에 융합해 나간다고 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람도 어때? 누이가 미타찰에 갔다는 걸 알고 그래 너는 지금 미타찰에 있구나. 내가 언젠가 미타찰에 갈 때까지 돌을 닦고 그때를 기약하겠다. 의지를 보여주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숭고한 아름다움, 숭고미라고 불러요. 만약에 내가 이상을 추구하는데 안 돼. 나 저 경지에 닿고 싶지만 어쩔 수 없구나. 체념하고 좌절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지에서 좌절이 돼.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비장미라는 게 나와요. 비장미, 비장한 아름다움. 자, 혹은 현실, 존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암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우암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부정적일 때 우리 현재 존재하는 게 부정적일 때 나오는 게 대체로 나쁜 놈들을 비판 풍자하는 것 혹은 불쌍한 애를 웃기게 표현하는 해악 풍자와 해악은 둘 다 뭐가 있지? 웃음을 이용하자. 이때 부정적인 현실, 불쌍하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걸 우스꽝스럽게 나타낼 때 자, 상반된 현실, 바로 얘가 돌개미라는 게 나와요. 웃음을 통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작품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자, 그럼 정리 한번 가볼까? 자, 이 시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기에서는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죠. 서에서는 무상감을 느꼈고 결에서는 누이와 재회하기를 기대하며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복. 자, 두 번째, 누이의 죽음에 대한 말하는 이의 태도. 다음부터 바뀌지. 앞에서는 슬픔. 다음부터는 종교의 힘으로. 자, 종교적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재회할 것을 기약해요. 자, 그래서 말하는 이는 가족인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명복을 빌고 있어.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말하는 이는 종교의 힘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 극락에서 만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에서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뭘 느꼈다?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 작품에서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다른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여기서는 신승훈의 노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자, 이 노래의 상황에서도 너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로 슬퍼요. 내용 한번 볼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너의 숨결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하지만 난 지금 헤매고 있어. 넌 분명 이 세상엔 없는데.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자, 극복하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더 이상은 슬프지 않아. 습관처럼 하늘만 볼 뿐. 너와 난 함께 있는 걸.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할 거래? 다음 세상 우리 만날 때 서로 다른 모습이라도 난 너를 찾을 수 있어. 자, 다음 세상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지.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시를 한번 볼까? 자, 또 다른 시를 한번 보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자, 푸른 산에다 나 자신을 빗대요. 푸른 산 머리 위에 흰 구름이 있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내 머리 위에 뭐가 있어? 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어.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나무들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나 지금 되게 숭고한 일 하고 있어. 설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나의 정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설의. 자, 그리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여기 역설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프면 나는 슬프지 왜 좋겠니? 말이 안 되지. 생활이 슬픈데 왜 좋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역설은 어때? 모순된 것 안에 그게 맞는 말이어야지 역설이죠. 자, 지금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 여기가 화자의 상황이야.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뜻해요. 화자는 지금 뼈에 저리도록 굉장히 슬픈 생활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좋아. 괜찮아. 이겨내는 거야. 자, 힘들지만 나 괜찮아. 극복하고 있어. 저문 들길에 서서, 저문 들길. 역시 저물어 가는 들길이니까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요. 부정적 현실. 자, 푸른 별을 바라보자. 자, 푸른 별은 희망이죠. 계속.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자, 희망을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연이, 거룩한 일.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게? 화자는 지금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 현실 안에 처해 있어.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어때? 희망을 품고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지. 이런 점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향가 52쪽부터 54쪽까지 먼저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50페이지로 오세요. 다시 50페이지. 자, 우리 이번에는 백석의 수라라는 시를 볼 거야. 그럼 시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얘를 우리 주제라고 부를 거고, 시의 3요소예요. 첫 번째가 주제. 자,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운율이 있어야 되고, 압축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자, 구체적인 심상으로 또렷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의 구성 요소 하면 아래 세 가지가 나오지. 주제, 운율, 심상. 그래서 우리 시가 나왔다 하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를 묻는 문제, 운율 형성 요소를 묻는 문제, 혹은 어떤 심상이 느껴지는지, 우리 심상이라 그러면 감각이죠.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기본 문제. 자, 시의 종류에 따라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정형시. 자, 대체로 우리 시조 같은 애들이 정형시. 우리 방금 본 향가도 정형시.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형식 없이 시인이 자기가 쓰고자 한 대로 쓰면 자유시라고 부르고 연과 힘 구분이 없으면 산문시라고 부릅니다. 내용에 따라 자, 감정을 노래하면 서정시. 대체로 서정시가 많죠. 자,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인물, 사건, 배경 나오고 스토리가 있다 하면 서사시. 자, 극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극시라고 해요.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하고 이 화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 드러났다면 화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주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3번 문제 한번 볼까? 말하는 이의 태도를 보라고 그랬어. 우리 얘는 윤동주의 서시예요. 자, 내용을 봤더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 잎새이는 바람은 아주 작은 내면적 동요, 내면적인 흔들림 아니면 내적인 갈등, 애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과거 시제죠. 바로 순수한 삶을 소망했다. 아주 순수하게 살고 싶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별은 희망.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뭘까?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배경이 사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사랑 혹은 일제강점기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죠. 뭐뭐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어떤 태도? 의지적인 태도. 자, 나한테 주어진 길은 뭘까? 바로 순수한 삶의 길 혹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삶의 길. 바로 나한테 주어진 길. 자신의 운명, 약간 소명의식을 뜻해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뭐냐면 이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 들어봤니? 또 누구나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다. 누구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명의식이거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뭘까? 바로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자, 걸어가야겠다. 여기까지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한 순수한 삶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다는 다짐, 의지를 보여줬고 오늘 밤에도 자 오늘이니까 현재지 밤은 어두워요.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뜻하고 별이 자 내가 추구하는 희망 그리고 혹은 광복이 바람에 자 바람은 외부의 어떤 시련이나 압박이 될 거고 스치운다 바로 현재 자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상황이다. 현재는 부정적 상황이다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에서 말하느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백하는 과거 부분이 있었고 자기를 되돌아봤으니까 성찰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의지도 보여줬고 하지만 현재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때? 희망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답은 희망적이 될 거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보여주는지 찾으면 주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수라.
자, 우리 수라 보시면 위에 뜻이 나와 있지, 뜻. 수라, 아수라. 뜻 꼭 알아두세요. 아수라.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 혹은 그런 상태. 그럼 이 시에 나타나 있는 상태가 바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일 거야. 자, 누가 썼냐면 백석입니다. 백석.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보통은 본명은 기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이 사람은 향토색이 짙은 평안도 방언을 잘 사용했고요. 대체로 이 사람 일제강점기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20년대부터 일제의 수탈이 가속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은 너무나 굶주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원래 농사를 위주로 지었는데 농사만 지어서는 계속 빚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농사 짓던 땅을 버리고 뭐 만주나 뭐 연해주나 이런 곳으로 북간도 이런 데로 떠나기도 하고 혹은 이때 금광 채굴에 일제가 열을 올리거든. 그래서 금광 같은 광산에 취직하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전엔 우리가 주로 농사니까 우리 시족 공동체, 친인척들끼리 모여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 찢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시들 백석시에 종종 나옵니다. 이 시도 그와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애매하니까 우리 앞에 문제 풀고 쉴게요. 수라로 다시 옵시다. 자, 수라 보시면 얘는 약간 서사적인 느낌이 좀 있어. 왜 서사적인 느낌이냐면 약간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되면서 그때그때 화자의 정서가 바뀌거든.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했고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목인 수라. 수라는 막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랬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을 느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자, 화자 났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바로 나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 자, 제일 먼저는 뭐가 나왔어? 거미 새끼 하나가 나왔고요. 자, 이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무심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심함. 무심하게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나의 행동 바로 나는 뭐한다? 문 밖으로 얘를 쓸어버립니다. 누구를? 거미 새끼 하나를 문 밖으로 버린다. 자, 차디찬 밤이다 라고 했어. 자, 지금 배경이 차디찬 밤이라고 했는데 차갑고 밤이면 어둡지. 차디찬 밤. 자, 춥고 어두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추운 곳 바깥으로 이 거미 새끼를 내보냈잖아. 그래서 이 차디찬 밤은 화자의 어떤 나의 냉정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화자의 차가운 혹은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때 당시 현실, 바로 부정적인 현실, 암울한 현실, 바로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 춥고 어두운 그런 일제강점기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거미 새끼 하나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거미 가족 중에 하나를 밖으로 내보낸 거야.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이제 갑자기
큰 거미가 나타납니다. 큰 거미. 큰 거미가 와요.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짜릿하다는 건 여기서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찌릿,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자, 마음이 저린다. 자, 왜 아까 거미 새끼를 내보냈는데 이 큰 거미를 보니까 가족이 있었는데 내가 가족을 찢어놓은 건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이번에도 또 문 밖으로 버립니다. 문 밖으로 버려. 큰 거미. 자, 그러면 이 문 밖. 여기서 문 밖. 문 밖은 어떤 곳일까? 바로 아까 문 밖으로 버렸죠?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 여기가 바로 문 밖이야. 찬 밖이지만 새끼가 있는 곳. 그러니까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곳. 바로 얘네들한테 춥고 위험하고 뭐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찬다. 춥지만 새끼 있는데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가라고 하면서 뭐해요? 서러워한다. 자, 지금 서러움.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이다. 자, 지금 나는 마음이 아려요. 자, 아린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어디서? 자, 지금 어디서 또 뭐가 나오냐면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막 깨인 듯한 다리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자, 이번에는 이 새끼거미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많아졌지. 꾸며주는 말이 엄청 많아졌죠. 자, 왜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제 이 새끼거미에게 감정을 갖게 됐기 때문에.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연민의 감정 때문에 수식이 많아. 바로 수식 많음 바로 뭐다? 연민이 커졌다. 이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이고 깜짝아. 연민이 커졌다. 자, 이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아물아물 쫌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의 감정 이제 또 뭐래?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마음이 너무 아파. 자, 내가 어떻겠니? 미안하겠죠. 이렇게 조그만 거미가 있는데 내가 다 찢어놨어. 자, 그래서 난 어때?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자, 왜 울고불고해?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또는 어미 거미를 못 찾아서 울고불고할 거야. 어미 거미를 못 찾아서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버리어 나를 서럽게 한다. 자, 나는 지금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때? 거미를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지?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자, 얘를 배려해 주는 거야. 또 어디로 버려? 문 밖으로 버리며.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합니까? 자, 얘를 다시 문 밖으로 버려줘요. 문 밖으로 버리며. 자, 그리고 나서 소망을 얘기해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바로 화자의 소망이 나오죠. 소망. 자, 어떤 걸 소망해?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합니다.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한다. 자, 거미 가족의 재회를 소망한다. 시가 너무 있어. 거미 가족의 재회. 그리고 거미를 의인화해서 진짜로 말하려는 건 바로 뭘까? 일제강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들의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단 말이야. 이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바란다 라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회복하고 나는 어때? 다시 정서 슬퍼한다. 자, 그래서 화자는 뭐 했어요? 자, 처음에는 무심하게 거미 새끼 하나 밖으로 내보냈어. 나 너무 냉정했지. 그리고 바깥은 춥고 어두운 암울한 현실이죠. 자, 그러다가 큰 거미가 온 걸 보고 아, 내가 가족을 찢었구나. 가슴이 찌릿하고 아파. 그래서 문 밖으로 버려. 왜? 춥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고 서럽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라앉기 전에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나와요. 자, 어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래서 가슴이 메이는 듯해요. 자, 그래서 이 거미 가족을 찾지 못해서 울고불고 할 얘를 안쓰럽게 여기고 나는 서러움을 여깁니다. 그래서 또 문 밖으로 버리고 뭐 했으면 좋겠다?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슬퍼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아래로 정리해 볼까? 자, 바로 1년에서는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어떤 기분? 아무 생각이 없어. 무심하다. 이럴까? 왜 안 써져? 무심하다. 자, 이현으로 가면 큰 거미 바로 뭐 있는 대로 가라. 바로 창 밖이지만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문 밖으로 버렸죠. 마음 가슴이 짜릿하고 서럽습니다.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봤을 때는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며 가슴이 메이는 듯 서러워하고 슬퍼해요. 점점점 정서가 세지지. 우리 여기서 나타나는 수라의 의미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수라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거미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고 있었다. 시인은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 우리 일제강점기고요. 거미 가족과 당시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이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라는 것.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마치 수라와 같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자, 그래서 나라는 이가 바라는 건 뭐예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 곧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나라는 이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학습 활동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말하는 이 거미 새끼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무심했어. 자, 그러다가 큰 거미가 와요. 자, 새끼인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렸죠.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워요. 무척 작은 새끼 거미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립니다. 가슴이 메이고 서럽고 슬프죠. 방금 봤던 거, 이 수라의 의미가 뭘까? 시대적 상황.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 하에서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 우리 배경을 안다면, 자, 수라로 지은 이유보다 시인은 가족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의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자, 또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이 시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가족을 잃은 새끼거미, 새끼를 찾으러 온 어미거미, 가족을 찾으러 온 더 작은 새끼거미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가슴이 찡하고 슬퍼졌다. 또한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알고 나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모습이 연상되어 당시 현실이 매우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을 잃은 우리 민족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을지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 자, 이렇게 슬픈 것 안에서도 우리는 슬픔 안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이게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 자,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경험 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문학에서는 곱고 예쁜 것만이 아니고 고귀하거나, 우리 아까 숭고한 아름다움 있었지? 우리 여기서는 슬픈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의 내용은 어때? 우리 민족이 처한 슬픈 상황을 보여줘서 독자로 하여금 슬프다, 안타깝다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역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곡 볼까요? 문학과 심리적 체험. 자, 문학 작품을 읽고 어떤 것에 대해, 자, 문학 작품을 읽고 아름다움이나 추함, 숭고함, 비장함,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을 심리적 체험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작가와 독자가 혹은 독자와 독자들이 같이 이 심리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자, 뭐 할 거래?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고요. 자, 우리가 사는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진도를 여기까지 하고 흥부전은 다음 주에 나갈게요. 얘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여기 3번까지 풀게요.